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권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같이 쓰는 예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2024 트렌드 상품 10가지 얘기 나누려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 10가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항상 이제 10개 하다 보니까 그게 꼭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나름대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5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기준은요, 뭐 좀 거시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기술, 경제,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은 그런 5가지 상품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취향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상품들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AI 스마트폰입니다. 얘는 어떤 의미의 트렌드 상품일까요? 네, 우리 작년 키워드에 있었죠. 호모 프롬프트. 그만큼 이제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걸 정말 저는 여실히 느꼈던 게 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가 맨날 쓰는 이 스마트폰에 AI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까지 AI는 조금 먼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이 AI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온 디바이스라는 거였죠. 이때까지는 그 AI를 쓰려면 거대한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그 어려운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하루에 쓸 수 있는 횟수가 뭐 제한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문제점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AI는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그 디바이스 자체 내에서 작동을 하는 AI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가볍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스마트폰이 앞으로는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얼마큼 인기를 더 끄게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정말 앞다투어서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마다 서로 AI를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특히 그 삼성전자에서는 미리 한 발 앞서서 좀 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뿌듯하지 않나 싶은데요. 매년 나오는 스마트폰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서 AI 스마트폰의 비중은 11% 정도인데요. 이게 2027년 얼마 안 남았죠. 몇 년 있으면 이게 43%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스마트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꾸면 아마 AI 스마트폰으로 바꿔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바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AI가 적용되지 않는 스마트폰이에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 내 손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게 어떤 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은 일본 여행입니다. 이 일본 여행은 트렌드 상품으로서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일본 여행 이게 10대 상품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되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네. 사실 일본이 이제는 막 그렇게 낯선 해외도 아니고 많이들 가시는 건데 오히려 그게 트렌드 상품으로 뽑혔다. 사실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가진 어떤 문화나 뭐 이게 너무 새롭고 너무 가고 싶은 곳이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 좀 경제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엔저죠. 슈퍼 엔저라고 하죠. 이게 무려 38년 만에 기록적인 슈퍼 엔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 좀 해외여행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좀 해외를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일본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어느 정도로 갔느냐. 지난 1월에 한국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수가 9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요 85만 명. 비등비등하죠. 네, 전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만큼 한국인이 왜 일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난 추석에는 외국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가셨는데 그 중에 단연코 거의 50%가 가까운 분들이 일본으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통계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 그 관광국에서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올해 이제 상반기 2024년
2024년 상반기에 25%가 한국인이었다. 단연 1등입니다. 네, 그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보다 훨씬 앞서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면서 이제 발달을 한 게 여행 상품 같은 것도 소도시 특집, 많이 안 가봤던 지방들이라든지 항공 노선도 이제 새로 노선을 이제 열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인 입국 심사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일본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와. 입국 심사 미리 해놓고 들어가는 네. 그런 것까지 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트렌드 상품은 C커머스입니다. C커머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 C 할 때 그 차이나의 C를 해서 C커머스 올 한 해 정말 뜨거웠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중국에서부터 이제 물 건너 오는 뭐 이런 커머스인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또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장 속도가 무서워서 다들 깜짝 놀랐던 건데요. 2024년 8월에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용자 수를 봤더니 월간 이용자 수가 1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식간에 그 C커머스를 활용하게 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권 박사님도 C커머스에서 구매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거에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C커머스가 이렇게 꼭 완전 좋은 걸로만 환영받지 못한 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 같은 것들을 우려하는 게 있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또 같이 연달아서 나온 문제들이 그 상품의 품질 문제, 안전성을 그 검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일단 우리나라 커머스를 위해서도 네 C커머스보다는 네 제가 힘 닿는 한 한국에서 이용을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 많이들 쓰셨고 그래서 맞아요. 트렌드 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화제가 되었죠. 네. 네. 다음으로는 저렴이 화장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연달아서 지금 일본 여행, 또 C커머스, 저렴이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좀 불경기에 영향을 받는 이 상품들이 많이 꼽힌 것 같습니다. 저렴이 화장품도 예전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유난히 더 화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냥 일명 다이소 화장품으로 통하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다이소에서 팔지 않았고 그냥 바깥에서 잘 팔리고 있던 그런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용량을 쪼개고 좀 더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브랜드 스핀오프를 통해서 이 다이소용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게 입점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정말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표 상품이 정말 유명했죠. 리들샷이라고 하는 네. 그쵸? 그 VT 코스메틱이랑 이제 같이 출시를 한 거였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기존의 상품은 50ml 용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소에 들어오면서 2ml 스틱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렴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가격 부담 없이 한번 입문을 해본다. 이거 네. 괜찮나 아닌가? 한번 써보자. 이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볍게 많이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요즘에 이런 저렴이 화장품 정말 없어서 못 사가지고 네네 막 번호표 나눠주고 이렇게 수량 한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이 리들샷 같은 경우도 사실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저희가 기능성 화장품은 고가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 균일가 매장들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소포장으로 팔린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렴이 화장품이지만 절대로 가격이 저렴해서만 많이 팔린 게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품질이 괜찮고 믿을만하고 브랜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문하기 쉽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기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 그들을 공략하는 데에도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의 트렌드 상품인데요. 바로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요즘 뭐 공감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저출산 사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사회를 만들까 이 고민은 같이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육아랑 관련된 휴직 혹은 근무 시간 단축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 상품에도 육아 지원 제도가 들어올 만큼 그래도 우리 제도가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싶은데요. 이전까지는 그 육아휴직 제도가 엄마 아빠가 3개월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적용 가능한 기간이 이제 자녀 나이에서도 이제 생후 12개월에서
2개월에서 생후 18개월까지로 좀 더 늘어났고요. 이 적용 가능한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원금, 이제 금액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급액 역시도 상한액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월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월 450만 원까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네. 육아지원제도에 의하면 사실 주변에 꼭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육아지원제도가 많이 확장되고 또 보편화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로시간 단축해서 하는 그 육아 이제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19% 정도 증가를 했대요. 많이 증가를 한 거고요. 다만 육아휴직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워낙 줄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육아휴직자가 조금 덜 준 거 보면 전체적인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 된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제도가 과연 저출산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러기를 바라야 되겠죠. 저출산 대책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총 5개 거시적인 트렌드 상품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5개 상품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권정윤, 이혜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대 상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상품입니다. 바로 푸바오입니다. 정말 이것도 아주 전 국민적인 열풍이었습니다. 사실 에버랜드에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푸바오가 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푸바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네, 푸바오는 2020년 7월에 태어난 아기 판다고요. 이름에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중국에서 그 전에 왔었던 아이바오,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판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자신의 아기처럼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장기 영상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가장 많이 본 것은 조회수가 2,600만 회.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가기 전에 푸바오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에버랜드가 정말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네. 최대 대기 시간 400분 이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전 국민 중에 푸바오 영상 짤 하나 본 적 없는 분은 안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푸바오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육사님과의 따뜻하고 순수한 관계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푸바오를 키우시는 사육사분들이 에세이를 쓰시고 또 사진집을 쓰시면서 그러한 책들도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지난 9월에는 안녕 할부지라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에서 순위권에 올랐는데 그 내용도 역시 푸바오와 사육사분들의 서로 정서적인 교감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다들 에버랜드에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에버랜드 운영사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올해가 200%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소소한 채널이었는데 네, 지금은 맞아요. 구독자가 145명을 넘었다고 해요. 정말로 이러한 어떤 우리에게 무해한 이런 무해력을 가진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콘텐츠, 캐릭터 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또 굉장한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그 분위기가 푸바오의 동생들한테도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 그렇죠. 7월에 태어난 여자 쌍둥이인데요. 네. 그 이름을 짓는 모집에만 70만 명이 응모를 했다고 해요. 아, 네. 사실 저도 저희 집 아이들과 응모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고른 이름은 아니었지만 또 예쁜 이름이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네.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은 숏폼 음원입니다. 숏폼 음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음악은 음악인데 굉장히 짧게 누리는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보는 틱톡 릴스 등의 쇼폼 플랫폼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음악을 듣거나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고 하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요. 챌린지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음악으로 임팩트 있는 것, 그런 음원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들 아실 거예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아, 네. 탕으로도 하면서 탕탕 총을 쏘는 모습이 있는 맞아요. 마라탕으로 노래인데 그 귀여운 챌린지가 진행되는 그 곡이 나오자마자 3일 만에 틱톡 음원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노래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1분이 조금 넘는 정도의 짧은 음악이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틀어놓고 그 앞에서 내가 그 모션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음악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티라미수 케이크.
이라는 네, 노래입니다. 그것도 유명하죠. 네, 이 노래는 사실 2015년에 발매된 인디밴드의 아.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도 틱톡에서 어떤 분이 이 노래를 배경으로 틀어놓고 조금 재미난 행동을 하는 그런 챌린지를 네. 올렸고 그것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노래가 더 인기가 많아진 거는요. 맨 뒷부분 가사를 들어보시면 티라미수 케이크 마치 티라미수케 MBTI에서 맞아요. 사고형 캐릭터인 맞아요. T라서 네. 내가 공감하는데 미숙하다라는 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더 맞아요, 재밌게 맞아요. 느끼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음악은 너무나 스케일이 크고 귀에 듣기 좋은 음악들도 인기가 많겠지만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음악들이 더욱더 인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10대 상품은 공공기관 유튜브입니다. 네, 공공기관이 요즘 홍보를 할 때는 무조건 유튜브를 쓴다고 합니다. 그 시작에서는 아무래도 충주에 충TV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충TV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밈이나 유머들을 굉장히 짧게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충주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알려주었다는 네. 측면에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진지하고 어려운 분들, 이제 충주시장님이나 충북도지사님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재밌게 또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충주TV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충TV 말고 또 인기 있었던 유튜브가 있죠. 네, 올해 초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공공기관 유튜브는 양산시의 유튜브입니다. 양산시의 워크넷, 그러니까 직업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젊은 직원분과 또 그 위에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젊은 직원한테 나를 믿어라고 했지만 팀장님은 가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맞아요. 밈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양산시의 워크넷을 믿을 수 있다. 네, 아무나 네. 믿지 못하지만 여긴 믿을 수 있다. 네, 그것을 전달하려고 해주셨어요. 그거랑 유사하게 또 쇼츠로 떠오른 유튜브 채널이 있죠. 네, 한국철도공사의 채널인데요. 네, 한국철도공사에는 기관사분 중에 미스트롯에 나가신 직원분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그 직원분을 SNS 담당관으로 임명을 하고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셨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청룡이라는 엄청나게 빠른 KTX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미나게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유튜브가 트렌드 상품이 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진지하고 딱딱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굉장히 공적인 행적을 홍보하기 위해 이 시중에 떠도는 밈이나 유머, 가벼운 것들로 맞아요. 조입을 시켰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도 여러 공공기관들이 유튜브를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밈을 따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유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이 네네네.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로컬 브랜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로컬 브랜드는 좀 작은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짚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로컬 브랜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컬 브랜드는 지역 명물인데 전국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브랜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들 지역성을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열광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제품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컬 브랜드를 찾고 또 소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로컬 브랜드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로컬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사례는 바로 대전의 성심당입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성심당 빵 사러 대전 가시는 분들 엄청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대전이 빵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네, 그 빵의 맞습니다.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빵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대전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 라고 해서 많은 이제 빵을 만드시는 분들, 빵을 만드는 가게 브랜드들이 대전으로 모이고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지난 9월 대전에서 빵빵런이라는 마라톤 대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아, 대전에서 열렸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모스 커피인데요. 네. 모모스 커피는 부산에 있는 핸드드립 커피집입니다. 네. 근데 요 가게는
이번에는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모모스 커피 마시러 부산에 가본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부산이 커피의 도시로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하면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서울에만 집중되거나 뭐 이러한 어떤 편중 현상들이 좀 더 해소가 되고 그 지역만의 색깔을 가지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는 이런 로컬 브랜드 어떻게 뭐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앞으로 로컬 브랜드가 더더욱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것이 결국 한정판 니즈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그 지역에 또 특정한 시간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파는 것이 그런 로컬 브랜드이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한정판 니즈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여행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근데 그 국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가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물건들이나 먹거리들을 보러 가시는데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각 로컬에만 있는 먹거리나 브랜드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대 상품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스포츠 관람이라는 어떤 문화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스포츠 관람 어떻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네, 올해 스포츠 관람의 인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관중수가 최초로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어요. 맞아요. 최종 집계가 1,08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경기당 평균 관중수가 1만 명을 넘는 숫자로 와. 상당한 숫자라고 합니다. 네. 또 프로축구의 열기도 대단해요. K리그의 열기도 매진되는 경기들이 나올 정도로 대단했고 그래서 관중수가 200만 명을 넘었고요. 또 이제 곧 시작할 KBL 농구 경기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것도 매진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지난 시즌에는 약 100억 원 정도의 매출,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스포츠 관람이 인기가 있어진 데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관람의 인기를 견인한 것은 바로 2030 여성들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스포츠를 많이 보러 가고 하다 보니 더더욱 그 관중의 아예 질 자체가 달라지고 종류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스포츠 관람을 함에 있어서 경기장을 찾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기도 합니다. 또 팬클럽에 가입해서 운동선수들을 마치 덕질하듯이 내가 맞아요.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거죠. 스포츠를 메인으로 하고 테마로 하는 패션이 유행할 정도로 맞아요. 스포츠 관람이 상당한 문화적인 어떤 기본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그런 성별을 넘나든다 이런 것들이 또 저희 옴니워 키워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스포츠 관람이 상당한 인기를 끈 이유는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취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장에 가서 2-3시간 정도 신나게 놀고 오는 것 문화생활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네, 경기장에 맞아요. 가서 응원가 부르고요. 맛있는 맞아요. 거 먹고요. 네. 굿즈 다 같이 걸치고 네. 신나게 놀고 오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오면 네. 그것이 바로 최대 만족을 줄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스포츠 관람 문화 좀 어떻게 발전할까요? 네, 스포츠 관람은 이미 대중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미 남녀 성별의 차이도 없어졌고 연령 차이도 없어졌고 또 스포츠의 특정 종목만이 인기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스포츠가 또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한 팀쯤은 응원하는 팀이 있고 누구나 한 종목쯤은 좋아하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대 상품 다 살펴봤고요. 네, 오늘 고생해주신 이혜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권정윤 박사님 감사합니다.